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죠. 제 채널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좀 유튜브 회사에서 오해를 좀 해서 채널이 좀 영상을 올리기가 불가능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은 아마 오늘 반가운 영상이 될 텐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요즘 느끼는 생각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 방송을 지금까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쩌면 다 아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이게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는 그 한국 국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회는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죠. 그런데 이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여당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당, 이름은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실 텐데 국민의힘당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아마 정의당인가 그럴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씩 있잖아요. 요거는 한 개는 시대전환당, 한 개는 기본소득당, 그리고 아마 이 회색이 무소속이고 요 작은 게 열린민주당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이게 비정상이다라는 걸 아는 한국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밝으신 분 아니면.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얼마나 비정상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걸 말하기 전에 일단 그 300명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2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30대 11명, 40대 38명, 50대 177명, 60대 69명, 70대 3명, 그리고 여성 남성의 비율이 여성이 57명, 남성이 243명입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이 젊은 여성이라 그러면 왜 우리나라 정치에 만족스럽지 않은지 여기에서도 추측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왠지 젊은 남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면 이 근본적인 이런 구조 자체도 굉장한 이유다. 이런 거에 정말 이거를 고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고쳐왔냐면,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위도 있었고 제도의 개혁도 있었지만은 제가 이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남녀 동수제, 여자와 남자의 숫자를 동일하게, 왜냐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남녀 동수제와 청년들에게도 충분한 할당을 하는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면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5천만 원 3억,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정치에서 우리나라에 독특한 게 있다면 다른 나라에는 없고 일본은 있다고 합니다. 기탁금 제도인데요. 돈이 있어야 선거를 나가는 이런 구조도 굉장히 여성들이나 젊은 신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 악법이죠. 기탁금 제도. 시장 선거에 나갈 때 예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5천만 원을 내야 되고요. 대통령 선거는 3억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선거에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없고를 판단이 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기탁금 제도는 없애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300명 있는 국회를 보셨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과 대체적으로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발전돼 있는 나라다라고 알려진 나라의 그 국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상원, 하원이 같이 있는 경우는 하원을 위주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도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여기가 데모크래트 민주당이고요. 지금 현재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여기 그 빨간색이 리퍼블리칸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 덴마크, 그리고 여기는 독일이고요. Germany,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양한 정당, 최소한 6개에서 8개 사이의 정당들이 그럭저럭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좀 경쟁하면서 하는 이런 다당제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런 좀 비정상적인 두 당이 독점하는 이런 투파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 투파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 물론 이것만은 원인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그 선거 제도를 해보면은 제가 보여드린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픈 party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multi party open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이라기도 하고, 줄여서 PR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형 비례대표제고, 2019년대 우리나라가 독일형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독일은 약간 다르지만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례대표제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단순 다수제, 아니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승자 독식제라고도 합니다. Winner take all, plurality system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일부 비례대표제가 있어서 정의당도 들어가 있고 열린민주당, 이렇게 다른 당들이 들어가 있죠. 미국은 완전한 다른 당을 다른 당이 다 있습니다. 소수정당, 녹색당도 있고 다 있는데 전혀 없었죠, 그 국회에. 그래서 완전히 그냥 승자 독식제, 단순 다수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비례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뽑을 사람 없다,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떻게 흑화백 딱 2가지만 선택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게를 가더라도 여러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그쵸? 어떻게 딱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항상 뽑을 사람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대다수가. 그런 불비례성이 한국이 현저하게 높다. 그리고 이게 1981년도에서 2010년도 결과라서, 물론 우리가 독재 정권 하에 수치가 반영됐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그게 또 충격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미국도 비정상적인 투파리 시스템의 결과로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은 정말 의료보험이 그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이 그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요,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의료보험, 사적인 의료보험을 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엄청 높고, 1년에 평균 40만 명 이상이 의료비 때문에 개인 파산을 매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개인의 삶에 엄청난 위기와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 지도는 The Atlantic이라는 기사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이 그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개발된 선진국, 거의 개발된 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런 universal healthcare, 이런 그 어떤 대중적인 그 헬스케어가 보편적인 헬스케어가 없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 정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미국 대통령조차도 이런 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 저번에 한번 투표를 해보니까 한 80% 이상이 그런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 공공의료보험을 원하는 실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정치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고요. 유일하게 버니 샌더스가 이제 Medicare for All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불행히도 조 바이든한테 자리를 뺏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미국은 또 합법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그래서 돈을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데요. 1980년대 이후에 슈퍼팩이라는 그런 제도가 나쁜 정치인들, 나쁜 그 법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이번에 백신 코로나 사태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제약회사가 다른 업계에 비해서 월등하게 거의 여기 2위의 보험회사의 거의 2배를 차지하죠. 요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도 자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로비 자금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위가 인슈런스 보험입니다. 당연히 사보험회사의 파워가 크고 정치인들이 이 회사들에게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Universal Healthcare 공공보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결과를 대중들이 많이 정말 힘들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은 더하죠. 한국은 이제 의료보험은 그래도 좀 미국보다는 낫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한국의 수입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은 아니고요.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을 보면 이게 경향신문에 나왔던 자료인데 상위 10%의 수입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를 보시면 1995년도부터 29.20%였죠. 근데 매년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한 번도 내려가지가 않고 거의 급격하게 계속 높아져서 지금은 거의 50%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요것도 좀 된 자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한국이고요.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악명이 높았지만 빈부격차가 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한국이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제는 거의 미국을 뛰어넘었다. 최근 이제 정보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정당, 여당, 야당 두 당이 독점을 해왔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몇 번 반복을 했지만 이런 근본적인 사회의 빈부격차는 고쳐지지 않았다. 그럼 과연 이것만 고쳐지지 않았나? 보시면 OECD 국가별로 연간 노동시간을 보시면요. 이게 2015년도 자료지만 최근 자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이 월등하게 노동시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자들의 희생에 힘입어서 그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많고요. 독일과 비교했을 때 거의 진짜 이게 뭐 1371시간과 2113시간 엄청난 차이죠. OECD 평균으로 봐서도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정치에 더 무관심하게 되고 정치가 발전을 하지 이제 시민들이 무관심하면 정치가 당연히 발전을 하지 못하겠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뭐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그만큼 오랫동안 일하는데 그럼 생산성이라도 높아야 되는데 생산성은 또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일하는 시간은 굉장히 높지만 총소득도 낮고 또 생산성 도표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낮습니다. 당연하죠. 하루 종일 오랜 시간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피로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드디게 고쳐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런 두 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의 정치 발전이 발목이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당이 상대 당이 불리해지면 이쪽 당은 다른 쪽 당은 자동으로 뽑히게 되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되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좋은 정책이나 아니면은 정치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이쪽 아니면 저쪽 아니면 이쪽. 그러니까 상대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기다 보니까 정쟁이나 어떤 이기는 전략에 오히려 더 에너지를 쏟아붓고 또 상대를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진짜 정쟁에 휘말린 어떤 사건 사고 정쟁에 휘말린 정말 진정한 정치는 빠져있는 그런 그 사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을 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토론이나 논의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냥 한 개인의 뭐 그런 퍼포먼스에 맞춘 그런 사건 사고가 정치 뉴스가 돼버린 그런 슬픈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구조 자체가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1위고요. 악명 높은 일본은 훨씬 뛰어넘었죠. 그리고 산재 사망률도 이거는 이제 2015년도, 16년도 자료지만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그 사례도 굉장히 악명 높죠. 대부분의 개발이 이미 된 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빨리 고쳐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른들만 그런가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입식,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사교육에 너무 시달리고 평균 43%가 되는 아이들이 하루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고 합니다. 잠잘 시간도 제대로 없는 거죠. 이러니 무슨 그 학창 시절에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부담과 어떤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당연한 결과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치는 two-party system, 두 당이 독점하고 있는 그 구조, 선거 구조 그리고 그런 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의 발전에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정치가 발전되지 않는 거와 굉장히 연관이 높습니다. 당연히 아까 국회에 보시면 여성의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한국 여성 30%는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출산 휴가도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데는 거의 없고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이고 힘들고 아직 그런 쪽으로는 너무너무 후진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OECD 1위 불명예 여전하다. 이게 2019년도 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하고 일하는 또 일에 시달리는 엄마 아빠도 불행하고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 경신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크고 사는 게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젊은 사람들이 왜 아이를 놓지 않냐고 그렇게 막 원망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쪽 입장이 된다면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두려울 것이고 그게 이런 그래프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도 안 되는데 연속 2년 동안 1%도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해서 어떤 학자들은 저 나라는 왜 저럴까 하면서 우리나라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런 끔찍한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은 불임의 그런 전 화이자 부사장의 불임의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고3 학생들의 엄청난 수의 고3 학생들이 또 백신을 맞아서 굉장히 저는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 정말 큰 위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계속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러면은 일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그럼 육체적으로라도 건강해야 우리가 버텨나갈 건데, 또 우리나라 공기가 또 2019년도에 제가 한국에 왔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손꼽을 정도로 나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미세먼지가, 여기에 기사도 났었지만 코로나보다 심각한 현재 진행형 재난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2019년도에 재난 상황도 재난 상황으로 이제 재난 상황이다 해서 이제 막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미세먼지 시민행동에서 몇 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본 결과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그 정도여서 굉장히 속상한데요. 여기 보시면 3년 동안에 전체 사망이 63,969명입니다. 코로나 사망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2,000명 좀 넘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는 전신염증, 자율신경 불균형, 부정맥, 신경세포 손상, 치매, 7세 어떤 미세먼지가 나쁜 지역의 7살 아이가 치매가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혈관 수축, 여러 가지 전신염증을 일으켜서 조기 사망에 이끌게 하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젊다고 해도 미세먼지를 꾸준하게 한 6년 이상 이렇게 흡입하게 되면은 정말 암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실제로 작년에 어떤 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공기가 가장 나쁘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정부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당선이 되니까,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투파리 시스템, 두 당이 독점하는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이런 중요한 이슈가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망스러운 점은 어떤 정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정당,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의 탄생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정치 발전을 할 수 있었나? 제가 선거제도를 언급을 했는데요. 1918년도에 스위스에서 선거제도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포스터입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없었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동네마다 이런 포스터, 그림을 이제 붙여놨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소선거구제를 상징하는 왼쪽에는 자본가가 식탐을 독점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비례대표제를 상징하는데요. 5명의 시민이 식탁에서 앉아 골고루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아마 비례대표제고,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승자독식제 그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이런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국민들도 국민투표에서 60%가 넘어서 아마 이게 채택이 되었고, 거의 그때 그런 선거제도가 정치 지진을 일으켜서 정치 발전을 스위스의 정치 발전이 되는데 큰 계기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도 사회민주당이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일으켜서 비례대표제로 갈 수 있었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혁을 다 거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선거제도의 개혁을 빼고는 정치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론화를 만들어야 되고 큰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만 우리나라에도 정치 발전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그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뭐 나는 약간 우파 쪽이야, 나는 좌파 쪽이야, 아니면 나는 중도야, 나는 사실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 관심이 없어 해도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노력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좀 다 함께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너무 내 이웃이나 내 뭐 친척 중에 너무 힘들게 막 생계 자체도 힘들게 비참하게 살면 그걸 보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걸 보는 것도 사실 마음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행복 지수도 높고, 또 행복 지수뿐만 아니라 그 사회도 이제 범죄율도 떨어지고 더 안정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시에 또 열심히 내가 야망도 있고 성공하고자 했을 때도 멋지게 뭐 진짜 조만장자 밀리어네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사업가들의 사회 안전망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나는 사업은 하진 않지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직업으로 충실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또 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정망,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결혼을 했다가도 혼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생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을 그래도 정부에서 좀 뭔가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기를 누구나 바라지 않을까. 이거는 뭐 우파 좌파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다 그런 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잘 충족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아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웨덴 같은 이제 예인데요. 스웨덴에는 정말 많은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고요. 많은 빌리어네어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1000명당 직원은 이제 그냥 일반 이제 직장인이 사업가가 되는 비율이 미국이 5명이라면 스웨덴은 20명, 거의 4배에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기업가들에게도 굉장히 친기업적인 환경을 갖춰줬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그 위기 상황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The World Happiness Report라고 구글에 찾아보시면 매년 한 나라의 그 모든 나라의 행복 지수를 이제 가늠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뭐 경제 규모도 돼야 되겠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지수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이번에 보면은 핀란드 1위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tzerland,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이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선거 제도가 거의 대부분이 정당 병부 비례대표제였고 다당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특히 번영지수로 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씩의 변화가 있긴 한데 뭐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나라, 그리고 경쟁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뭐 더 게을러지고 더 그런 거 아닌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미국과 스웨덴을 비교해보면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의 퍼센테이지, 일을 실제로 하는 퍼센테이지가 스웨덴이 77%였고 미국이 71%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잘 돼 있어도 일을 열심히 해야 또 복지도 잘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일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잘못된 관념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짧게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나라들, 특히 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스웨덴 이런 나라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양한 방면, 교육, 뭐 경제,
여성 정책, 육아 정책, 노동 정책, 아니면 기업가, 어떻게 하면 기업가들을 키우고 기업가들을 살리고 장려하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고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 4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복지국가 스웨덴, 돈업 경제학. 경제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 돈업 경제학을 보시면요,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최신 경제학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읽어보시면 저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이게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저를 좀 이렇게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책을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덥고 그런데 나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 시원하게 쐬시면서 오랜만에 책의 재미에 푹 빠져보시고, 또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막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정치 발전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그냥 매년 그냥 선거 때 4년마다 오는 선거 아니면 지역 선거 뽑을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정치 왜 이래, 그냥 난 정치에 관심 안 가질래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치 발전을 일으켜서 오히려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저는 그럴 때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요 책들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